분들이 이제 수행평가를 볼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전형적인 전개 방식을 파악하기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 보시면서 내가 만약에 우리 학교가 상공고처럼 순서를 배열하는 수행평가를 낸다면 어떤 것들을 초점으로 해가지고 맞춰야 할지 그런 것들을 좀 연습하기 좋은 질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뻔한 질문이고요. 자, 일단은 1문항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문단의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볼 겁니다. 정당과 같은 정치 조직이래. 자, 바로 뭐가 나와요? B와 같은 A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러면은 정당은 정치 조직의 하나인 거야. 그쵸? 그래서 우리가 정치 조직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정당을 떠올리면 되는 거지. 예시가 정당인 거야. 또는 정당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정치 조직의 특징을 떠올리면 그만인 거야. 그래서 이 정치 조직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정당이라는 작은 예시를 얘기한 걸 보니까 앞으로 이야기를 전개할 때는 정치 조직이라는 말보다는 정당이란 말을 훨씬 더 많이 쓸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정당이라는 작은 사례를 계속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이게 정치 조직의 일부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하고 이걸 통해서 정치 조직의 특징이라고 사용하는 것들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민주적 방식과 절차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래서 일단 정당, 정치, 민주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요 질문 분야가 뭐예요? 이 분야는 일단은 사회 관련 분야가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래서 분야를 먼저 잡고 들어가셔야 돼.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단은 이번 현대 사회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상식상으로 좀 알고 가시면 좋겠다. 자, 그래서 마지막 1문장 첫 번째 문장의 마지막 한번 볼게요. 운영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당연하다고 해주실 겁니다. 이거 그냥 여러분들이 전개 방식상으로 알아두면 좋은 거라서. 자, 당연하다라는 거는 원래 그래야 한다는 뜻이잖아. 원래 다들 그렇게 한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뜻이야. 그렇다는 건 이 지문에서 당연한 얘기를 계속 반복할 거란 얘기 아니야? 아니야. 그치? 당연한 건 당연한 거지만 이 지문에서는 그 당연한 것과 반대되는 예외를 얘기할 거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는 통념과 반박 정도의 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은 우리의 통념상으로 당연한 거야. 그렇지만 예외도 있고 이 예외가 앞으로의 핵심이 될 거다라는 거는 대표적인 비문학의 전개 방식 중 하나예요. 통념에 대한 반박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민주적인 방식과 절차로 운영되는 얘기는 앞으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오히려 비민주적인 절차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그런데로 시작합니다. 역시나 그렇죠. 세모치입니다. 그래서 당연하다, 일반적으로, 보통, 대개 이런 말 뒤에 역접에 그런데가 나오는 순간부터는 앞에 나왔던 통념들은 다 무의미하게 되는 거야. 그건 일반적인 특징이고 우리가 이 지문에서 다룰 거는 그런데 이후에 나오는 예외다라는 걸 당연히 알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전개는 통념이 아닌 예외를 기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민주적 운영체제를 갖추었으면서도 실제로는 일부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럼 일부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거는 민주적이 아니야? 민주적이지 않다라는 걸 잡고 들어가야겠지. 자, 조직 운영에서 보이는 이러한 현상을 흔히 과도제라고 한다. 과도제 동그라미. 현상 이름이 정확하게 정의됐고 이 현상은 일반적인 통념적인 현상과 예외적인 현상 이름이야. 단어의 핵심일 수밖에 없겠죠. 과도제라고 한다. 이는 정치 조직,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정당. 그쵸? 그 정치 조직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에서도 나타난다. 그렇다는 건 과도제라는 건 정치, 기업 모두 다 나타난다라는 거네요. 그치? 자, 그래서 1문단은 정치 조직인 정당을 예시로 해서 과도제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어. 이거는 일반적인 경향이 아닌 예외인 거야. 그런데 마지막 줄을 보니까 어때? 기업 경영이 갑자기 튀어나오지. 그렇다는 건 무슨 말? 앞으로 이 문단부터는 정당 같은 정치 조직 얘기가 아니고 기업 경영에서의 과도제라는 예외적인 운영 현상을 다루게 될 거다라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문단 내내 실컷
것 정당 얘기하고 마지막 줄에 지금 기업 경영 얘기를 한 거는 앞으로 우리는 기업 경영 얘기를 들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왜 과두제인데 당연히 핵심 소재도 과두제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1문단에서 짚을 수 있는 비문학의 핵심적인 전개 방식은 일단은 통념에 대한 반박, 그리고 두 번째는 갑자기 튀어나온 단어는 그 다음 문단에 핵심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요. 별거 없죠. 그 다음 문단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문단입니다. 모든 주주들이 경영진을 이룬데 역시나 뭐야? 바로 기업 대표형의 의미에 쭉 이어지고 있는 거야. 모든 주주가 경영진을 이루어 상호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기업을 운영하며 의사 결정권도 균등하게 행사하는 경우. 자, 그럼 이거는 1문단을 기준으로 했을 때 민주적 방식과 절차야? 아니면 과두제야? 민주적이지. 왜냐하면 모든 주주가 상호협력을 해서 균등한 의사결정권을 갖는데, 그럼 이건 누구나 똑같은 권리를 갖는 민주적 경영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공동체적 경영이라고 한대. 1문단을 기준으로 하면 무슨 말이야 이게? 민주적 방식과 절차, 민주적 운영 체제, 이렇게 봐야겠네. 그럼 이거는 일반적인 거야? 아니면 예외적인 거야? 일반적인 거야. 그치? 이런 기업에서 경영진은 모두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는데 모두, 그리고 경영 수익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주주들이 공동으로 결정해야 한대. 민주적인 거죠. 그러나 세번칩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무슨 얘기 할 거야? 이제 이 민주적인 얘기 말고 과두제 얘기를 할 거란 뜻이야. 그런 방식으로 기업의 규모가 성장하고 사업이 다양해지면 소수의 의사결정에 따른 수직적 경영을 효율성을 지향하는 과두제적 경영으로 나아가는 일도 있대라. 그러면은 소수의 의사결정이니까 앞에 나왔던 모든 주주들의 의사결정과는 정반대가 되겠구나. 즉 과두제적 경영과 반대되는 게 뭐야? 공동체적 경영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1문단을 생각을 해봐. 1문단에서도 민주적인 방식을 한참 얘기하다가 그런데 과두제라는 예들이 있다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럼 핵심은 뭐라고 했어? 과두제라고 했지. 2문단도 어때? 근데 경영에서도 원래는 공동체적 경영을 한다? 근데 예외적으로 규모가 커지면 과두제를 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럼 그 다음부터 해야 할 말은 뭐예요? 과두제에 대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과두제가 핵심이 되는 거야. 1문단의 형태가 2문단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된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제 과두제에 대한 설명을 할 거야. 3문단으로 갈게요. 과두제적 경영은 이라고 나오네. 역시나 핵심어죠. 과두제적 경영 동그라미 해야 합니다. 이게 3문단의 핵심이 되겠네. 소수의 경영자로 이루어진 경영진이 강한 결속력을 가지면서 실질적 권한과 정보를 독점하여 기업을 운영한대. 그럼 과두제의 핵심은 뭐야? 소수, 독점, 이런 거야. 얘네가 과두제의 키워드야. 그래서 과두라는 거는 과대대표된 우두머리, 이런 뜻인 거예요. 자, 이런 체제,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체제? 과두제적 경영이지. 이런 체제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경영진을 중심으로 안정적 경영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대. 자, 이거는 그러면은 공동체적 경영과의 공통점이야, 차이점이야? 봐봐 얘들아, 이 문단의 두 번째 줄 봐봐. 경영진은 모두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져야 하는데 공동체적 경영에서도 마찬가지야. 그럼 이거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경영진이 있다라는 거는 이 둘의 공통점인 거야. 근데 그 경영진이 소수냐 아니면 모든 주주냐의 차이인 것 뿐인 거예요. 자, 그래서 기업 전략을 장기적으로 수립하고 이에 맞춰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어서 첨단 핵심 기술 개발에도 유리한 면이 있대. 아, 유리하다는 말을 했어. 장점이야, 단점이야? 장점이야. 이건 지금 과두제적 경영의 장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라고 이어지죠. 그럼 계속해서 장점을 이야기하겠다는 뜻이네. 기업과 경영진 간의 높은 일체성은 위기 상황에서의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효율적인 대처를 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즉 상문단은 과두제적 경영에 대한 특징과 효과,
과도제적 경영의 키워드는 소수, 독점, 효율성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 4문단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문단 뭐가 나와요? 그런 데가 나와. 우리 앞에 뭐 있어? 과도제적 경영의 장점이었지. 그러면은 4문단이 그런데라고 시작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 이제부터 한계, 단점에 대해서 얘기할 거다 그 뜻이에요. 그럼 세워줘야겠죠. 이제부터 한계 얘기한다. 대체로 주주의 수가 많으면 개별 주주의 결정권은 약하고 소수의 경영진이 기업을 장악하는 힘은 크다. 이를 이용하여 정보와 권한이 집중된 소수의 경영진이 사이익에 치중하는, 즉 경영진 개인의 이익, 다른 말로 하면 회사의 이익이 아닌 개인의 이익인 거죠. 다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 즉 소수의 힘을 가진 독점한 그 주주들이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면 나머지는 피해를 입는다는 거야. 경영 성과를 실제보다 부풀려 투자를 유치한 뒤 주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대. 이건 뭐예요? 그 폐해의 예시인 거죠. 예시입니다. 기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보들을 은폐하거나 경영 상황들을 조작하여 발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업의 가치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사례, 마찬가지로 폐해의 예시인 거죠.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4문단은 과도제작 경험의 한계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문제가 나온다는 건 무슨 말이야? 그 다음엔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야. 그럼 해결책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그 다음 5문단으로 갑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역시나 해결 방법이 나오네. 그쵸?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은 해결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게 비문학의 규칙입니다. 일종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문제점이 나온다? 그러면은 해결 방식이 나오는지 꼭 확인을 해. 해결 방식이 안 나온다? 그럼 보통 그때가 마지막 문단인 거야. 그래서 이 해결 방식을 찾는 게 우리의 과제다. 이런 식으로 그림 마무리가 되는 거죠. 만약에 안 나와 있다면은. 근데 이건 지금 이미 해결 방법이 나와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해결책이랄 때는 기업이 경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급여 이외에 경제적 이익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 다른 말로 하면 인센티브 같은 거지. 자, 예를 들면 제목입니다. 자, 앞에 나왔던 해결책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나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라는 말을 통해서 더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주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예시를 통해서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빠르고요. 가끔은 이 예시에서 보기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봅시다. 예를 들면 일정 수량의 주식을 계약 시에 정한 가격으로 미래에 매수를 할 수 있는 스톡옵션의 권리. 자, 스톡옵션 밑줄을 합니다. 이게 예시치고는 좀 어려워. 전문 용어잖아. 그럼 이거는 높은 확률로 보기로 출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어쨌든 그런 걸 경영자한테 부여한대. 이 권리를 행사할지 말지는 자유야. 그리고 경영자는 매수 시점을 유리하게 선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초기에 이걸 매입해. 그럼 어떻게 돼? 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겁나 뺑을 치겠지. 그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일부러 자신의 성과에 따라서 본인이 가져가는 이익이 달라지게끔 하는 겁니다. 자, 또 세무처리겠죠. 마찬가지로 또 다른 해결책인 겁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도입이 안 됐어. 그러니까 보기에 사례가 나온다면 해외의 사례여야 되는 거야. 기업의 주식 가치가 목표치 이상으로 올랐을 때 그 경영자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주식평가 보상권의 방식, 주식평가 보상권 밑줄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해결책이 구체적으로 두 가지가 나왔어. 첫 번째는 스톡옵션, 두 번째는 주식평가 보상권.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아직 안 하고 있는 거는 주식평가 보상권이야. 그래서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보기로 나오는 건 반드시 해외의 사례를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마지막 문단으로 갑니다. 기업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공적 제도 부분을 쳐야지. 이것도 해결책이네, 그렇지? 그럼 공적 제도는 기업에서 하는 거야? 공적 제도의 반대말은 뭐예요? 사적 제도잖아. 우리가 보통 공적 제도라는 거는 어디가 시행하는 제도를 가리키는 거야? 보통 기업은 다 사교업자가 있어. 그럼 공적 제도라는 건 무슨 말이야? 정부, 국가에서 하는 제도란 뜻이야. 그쵸? 그러면은 앞문단에 나왔던 건 무슨 뜻이야? 앞문단에 나온 제도는 누구 거란 뜻이야?
국가가 하는 게 아니고 기업에서 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앞문단 거는 기업의 제도인 거고 지금 우리 마지막 문단에서 보고 있는 거는 국가의 제도인 거야. 그래서 국가적 차원과 회사적 차원에서의 해결책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를 마지막 문단의 공적 제도를 통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앞에는 안 나와 그런 말이. 근데 여기에 공적 제도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아 윗문단은 공적은 아니지만 회사 차원에서의 해결책이구나라는 걸 파악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은 과학적 경영의 폐해를 방지하는 기능을 한대요. 기업의 주식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법적으로 의무화할 때, 아 이게 뭐예요? 공적 제도잖아. 법적이라는 게. 경영 공시 제도는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공적 제도의 예시입니다. 경영 공시 제도 위주로 하셔야겠죠. 자, 이를 통해 다른 걸로 하면 뭐야? 경영 공시 제도를 통해 경영진과 주주들 간의 정보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야. 기업의 이사회에 외부 인사를 이사로 참여시키도록 하는 사회 이사 제도라는 것들을 밑줄해야 될지 또 다른 예시예요.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견제한대. 왜? 기업의 외부 사람이니까. 그래서 폐쇄적 경영, 다른 말로 하면 기업 내부 사람들끼리만 하는 경영이야. 그걸로 인한 정보의 권한의 집중을 억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네요. 그래서 이 질문은 6편에 나왔던 평가원 질문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명확하고 쉽게 구성되어 있는 질문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질문은 일단은 1문단부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요. 1문단 보면서요. 어쨌든 지금 배경이 사회적 1문단에서 과두제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자, 그래서 이 개념은 두 가지에 분류돼. 보통 언제? 첫 번째는 정치, 정책, 정당 같은 거. 두 번째는 기업 경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과도제는 일단은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보편적인 현상이야. 기본적으로 과도제는 예외야. 그치? 자, 그래서 이 과도제가 정치 분야로 들어가냐 아니면 경영 분야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볼 게 달라지는 거죠. 정치에 들어가게 되면은 정당이라는 예시를 떠올려야 하는데 이거는 1분단에서 잠깐 언급되고 말아. 그럼 핵심은 뭐야? 경영. 기업의 경영에 대한 이야기로 가야 돼.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기업도 어떤 경영을 해? 공동체적 경영이라는 걸 할 수도 있어, 처음에는. 그건 뭐야? 모든 주주들이 다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하는 거야. 그게 공동체야.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잘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과두제적 경영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의 핵심은 뭐예요? 독점, 소수, 효율성, 이게 키워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과두제적 경영을 할 때 일단은 장점이 있겠죠. 장점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효과야, 효과. 그게 이 문단에 짧게 나와 있잖아. 그치? 그게 뭐라고 나와 있니, 얘들아? 3문단이구나. 미안해요. 뭐라고 한대요? 개발에 유리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한 거고 이런 말들이 3문단에 싹 다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럼 이 장점은 3문단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돼. 그치? 자, 그런데 장점만 나오면 지문이 재미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뭐가 나와? 그런데 라는 역접의 그런 부사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단점이 나오기 시작해. 우리는 그거를 한계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데 라는 역접을 잡으면서 아, 이제부터 뭘 얘기할 거야? 이거와 반대되는 단점, 다른 말로 하면 한계, 문제점을 이야기하겠구나 라는 걸 느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한계가 제시가 될 거야. 어디에? 3문단에. 그죠? 자, 그래서 한계로 뭐가 나왔나요? 손해를 입히는 거, 그리고 타격을 주는 거, 이와 같은 폐해들이 등장한다라고 가볍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게 3문단과 4문단의 얘기야. 자, 그럼 이 이후로 어디로 가야 돼?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걸 해결하러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를 하는 게 등장을 하게 돼요. 그쵸? 그래서 문제가 생겼으니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 그래서 첫 번째로 뭘 얘기해? 기업이 할 수 있는 기업의 사적 제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동기부여죠. 그래서 스톡옵션이나
아니면 주식평가 보상권이라는 구체적인 예시가 나와 있어. 그래서 회사가 할 수 있는 기업의 차원, 회사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방식이 바로 오문단에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그 뒤에 나오죠. 공적 제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해결 방식이 용문단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가 각각 두 가지씩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문단에서의 두 가지 제도, 그리고 육문단에서의 두 가지 제도를 잘 정리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과도제 지문의 기본적인 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하는 거는 일문단에서 일반적인 경향과 예외를 통해서 예외의 핵심 소재를 뽑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예외니까요. 핵심 소재를 뽑는 것, 그리고 그 핵심 소재로부터 특징을 잡아내고 장점과 단점이 나왔을 때 이 단점이라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해결 방안, 이게 나오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비문학이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걸 좀 보시면 되겠죠. 추가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대충 과도제와 반대되는 개념이 공동체 또는 민주, 이런 개념이라는 걸 아시면 되는 겁니다. 요 정도만 파악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문단의 내용 보통, 그리고 우리 이걸 1문단에서 잡을 수 있는 거죠. 문단별로 요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문단 여러분들 이 글 보시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비문학이 주로 전개가 되는지, 어떠한 논리적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경향성만 조금 파악하시면은 이 글을 파악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내용 자체는 별로 안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쉬었다가 과학기술 1강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 지문의 구성 방식을 잘 알아두세요. 대표적인 구성 방식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